589년 5호 16국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된 중국의 분열은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며 종식시켰습니다. 수나라는 과거 한나라 때의 위대한 중화질서 회복을 외쳤지만 양제의 폭정으로 인해 618년 반으로 찢어져서 죽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갈갈이 찢어지며 멸망했는데요. 수 멸망 이후 유력군벌만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누가 중국을 통일하건 수십 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국공 이연의 아들 이세민이 많은 전공을 세우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가 건국될 무렵인 618년, 고구려 역시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618년 9월, 재위기간 내내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영양왕이 죽고 그의 동생 영유왕 고건모가 왕위를 계승했죠. 그 역시 수나라의 2차 침공 때 내우아를 도발하며 수군을 격퇴하는 등 고구려의 전쟁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의외로 나름 우호적이었습니다. 당나라가 건국된 다음 해인 619년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평을 원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당고조 이연 역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얘기했는데 고구려가 명목상으로 당의 고개를 숙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인 복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구실로 전쟁을 벌이거나 고구려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 621년엔 영유왕이 재차 조공사신을 보냈고 서로 과거 전쟁에서 있었던 포로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624년 2월엔 영유왕이 당의 책력 반포를 요청하는데 이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당나라가 주도하는 질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고조는 기뻐하며 영유왕을 책봉하고 황실이 숭배하던 도교와 경전, 도사를 보내는 등 전반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국공 이연은 618년 황제에 올랐지만 각지의 군벌은 그대로 세력을 유지 중이었고 이런 가운데 설거의 군벌에 수도 장안까지 위협당했으니 군벌 토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고구려가 내민 화친의 손을 거부한다면 거부당한 고구려의 손은 누구에게 갈지 몰랐죠. 앞에서 당 고조가 신하들에게 말한 것은 고구려를 굴복시킬 여력이 없다는 뜻도 있던 것입니다. 한편 고구려는 분명 이전에 있던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였지만 그 강렬히 빛나는 영광만큼 비용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승인 살수대첩부터가 청해전술을 사용했고 이에 고구려는 자신들의 국토를 자발적으로 초토화시켜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가 10배 이상 많은 대국과의 전면전은 그 자체로도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영유왕은 당과의 우호관계로 당장 부담을 줄이고 포로 교환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이 평화는 오래가기 힘들었는데 당 고조의 발언 이후 몇몇 중신들은 황제 면전에서 반발하며 고구려가 칭신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고 주장했고 고조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즉 양국은 지금 당장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막을 보면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속사정과는 별개로 당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내부 군벌들이야 624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정리됐지만 돌궐이 문제였죠. 돌궐은 수말당초 혼란기에 수나라를 약탈하면서 북중국의 여러 군벌들을 지원해 혼란을 극대화했는데 각 군벌들은 돌궐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돌궐과 군신관계를 맺고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당나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는데 당 고조 이연은 돌궐의 신하를 칭하면서 장안에 입성하면 토지와 백성은 당나라에, 금과 옥, 비단은 돌궐에 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돌궐은 당에 사신을 보내 자주 재물을 갈취하는 한편 다른 군벌을 지원해 당을 견제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외부의 위협인 돌궐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천도 문제로 당 황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장안이 돌궐의 침입에 비교적 취약하다며 당 고조의 장남 태자 이건성과 사남 제왕 이원길이 천도에 찬성했고 이에 고조는 천도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군사적 입지가 적지 않았던 차남 이세민이 반대를 표하며 중단됐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의견 조율 정도로 보였지만 권력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장남 태자 이건성과 차남 이세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당나라의 태자는 건국 이후 쭉 장남 건성이었지만 이세민은 건국 초기부터 경쟁군벌을 거듭 격파해 당나라를 승리자로 만들었고 낙양 인근을 성공적으로 통치해서 군부와 낙양 일대에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태자 건성은 수도 장안에서 지지세가 적지 않았는데 고조의 총신들의 지원을 받아 함께 이세민을 견제하던 사남 제왕 원길에게 군사적 지원을 몰아주는 등 양측의 대립은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둘의 대립은 초기엔 쌓은 공이 많았던 이세민이 유리했지만 태자의 자리에서 고조의 총신과 연결되어 있던 건성 측이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태자 건성이 이세민의 참모를 비롯한 장교와 정예병의 소속을 제왕 원길 휘하로 옮기는 데 성공하자 자신의 파벌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이세민은 626년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세민은 먼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방현령과 두여회를 도교 사제로 변복시켜 은밀히 소환한 후 형제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고조에게 태자 건성과 사남 원길이 황제의 후궁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고발 상소를 올리고 현무문의 수문장을 포섭해 그곳의 병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둘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궁궐로 출두하며 현무문을 지나자 그대로 둘을 살해했습니다. 태자는 이때 자신의 친위군 이천을 대동했기 때문에 다소 방심한 듯한데 아무리 친위군이라지만 그들을 거란으로 들일 순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세민이 태자와 제왕의 목을 잘라서 보여주자 그대로 해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조는 3일 뒤 그를 황태자로 삼았고 2달 뒤 양위했습니다. 626년 8월 새로 즉위한 당태종 이세민은 고조와 달랐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입조한 신라, 백제의 사신들이 고구려 때문에 입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고구려를 압박해 사죄를 받아냈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화해를 권고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죠. 다만 아직은 돌궐의 존재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627년 동돌궐이 휘하 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흔들리자 당태종은 동돌궐의 힐리가한을 격파했고 630년엔 아예 멸망시켰습니다. 이어서 적극적인 대외 확장 노선을 취했는데 634년에서 635년에 거쳐 토요콘을 정벌했고 639년부턴 고창국 등 실크로드의 도시국가를 공격했으며 동돌궐 멸망 이후 빈자리를 차지해 세력을 넓히며 부상 중이던 설현타를 복속시켰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626년 즉위한 당태종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자세를 보이고 630년엔 동돌궐을 멸망시키자 외교적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628년 당태종이 힐리가한을 격파했을 때 고구려는 이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으며 고구려 지도로 알려진 봉혁도를 진상했는데 이것은 영유왕의 대당 화친 정책 중 구룡외교의 상징처럼 알려졌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의 기밀을 넘긴 안보 참사, 즉 앞에서 말한 굴욕 외교로 보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국의 영역을 표시해 당나라에 통보한 대당 유화책의 마지노선이자 자신들도 세력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에 보낸 봉혁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신라는 629년 고구려를 공격해 낭비성을 빼앗는 등 당나라가 주도하는 삼국의 평화는 말뿐인 것이 드러났고, 630년 당태종이 동돌궐을 아예 멸망시키며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완충지대는 사라졌으며 631년 당나라가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전승탑 경관 파괴까지 요구했는데 영유왕은 일단 이것을 수용했지만 이후 당나라에 더 이상 사신을 보내지 않으며 사실상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또한 영유왕은 같은 해 요동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 등 당나라를 향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638년엔 당나라와 밀착하려는 신라를 공격했고 백제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신라를 압박했는데 이것은 백제와 신라를 포섭해 한반도에서 고구려를 압박하려 했던 당태종의 외교를 분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고구려의 대당 화친 노선은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영유왕의 강경 노선은 640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북방 초원지대의 정세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돌궐 이후 초원을 차지한 설현타가 당나라의 지원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고구려 역시 요서에서 이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고, 고구려는 이들이 당나라와 손잡고 자신들을 압박할 것을 염려했죠. 때마침 당나라 역시 설현타가 반대로 고구려와 연합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 전환은 일단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같지 않았는데 주변국을 정리한 당나라는 641년 진대덕을 보내 관광을 핑계로 고구려 각지를 염탐하게 하는 등 이미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당태종은 산동반도 일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고구려 원정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준비만 된다면 원정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고구려의 지도 봉혁도를 손에 넣은 당나라가 굳이 진대덕을 보내 정보를 수집한 것은 봉혁도엔 고구려의 자세한 지리 정보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던 상황에서 고구려의 동부대인이자 대대로 연태조가 사망하며 그의 아들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 소문은 관습대로 아버지의 동부대인직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구려 유력자들의 반대로 쉽게 계승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간절히 부탁해 대인직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그 후 고구려의 유력자들과 영유왕이 연개 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그를 제거하려 했고 연개 소문은 이것을 알아채며 642년 10월 선수를 칩니다. 동부대인인 그는 동부의 열병식을 핑계로 주요 대신과 유력자들을 초대한 뒤 그들을 모두 살해했고 왕궁으로 쳐들어가 영유왕을 죽이며 권력을 탈취했습니다. 열병식에서 그에게 죽은 유력자들만 100에서 180여 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연개 소문의 정변이었지만 기록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밝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연씨 가문은 몇 대에 걸쳐 망리지를 역임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지닌 가문으로 보이는데 망리지는 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모종의 이유로 고구려 내 정치 세력 간 역학구도가 변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선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대당 외교 노선을 두고 일어난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란 가설, 연씨 가문과 근황 세력의 갈등이란 가설 등 거시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가설부터 정말로 연개 소문이 흉포해 영유왕과 연개 소문 개인 간의 갈등이 각자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대대적인 정변으로 비화했다는 추정까지 다양합니다. 이어서 연개 소문은 영유왕의 사촌인 보정왕을 왕으로 옹립한 다음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정변 이후 당나라에 대해서는 온건책을 펼치는데요. 643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했고 3월엔 당나라 황실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던 도교를 수입했으며 6월엔 당나라의 보정왕 책봉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그는 대당 강경파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집권 초기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에는 도교 우대를 위해 국내 세력이 강한 불교를 탄압했고 644년에도 당나라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을 제패한 당태종이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혼란했지만 당나라의 온건책을 펼치며 아슬아슬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곧 양국의 관계는 한반도 남부에서 신라가 움직이며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